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며 동네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죠. 요즘 낙이라면 주말에 아이와 근처 공원에 나가 자전거 타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에 괜히 울컥할 때가 많네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솔직히 남들 앞에서 저의 개인사를 꺼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와 저를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그 사람에게 지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낸 거죠. 부디 이런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꼭 전해지길 바라며 자연스럽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과 제외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 졸업하고 20해 가까이가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지만 너무나 짧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무 중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떴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듣고 있어? 왜 그래? 반갑지 않아? 듣고 있어. 너무 반가워. 가만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저보다 더 떨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니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뭐야, 자기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그러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티가 날 정도로 울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며 틈날 때마다 제 배에 손을 얹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떤 녀석이 태어날까? 진짜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던 그 평범한 날들이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그런 행복을 오래 두고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지듯 눕는 일이 잦아졌고 밥을 차려 놓아도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말곤 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자기 요즘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어? 맛이 없어? 응?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가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얼굴도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보약이라도 좀 먹을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힘없이 피식 웃더군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그냥 바쁜 일 지나면 금방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자였기에 빈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냥 입맛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빛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가 누렇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고 체중도 점점 더 심각하게 줄었어요. 제가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해도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죠. 그래서 결국 걱정이 된 제가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제발 병원 가보자. 요즘 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요즘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임산부 걱정 그만 시키고 제발 병원 한번 가. 부탁이야.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급한 프로젝트 이번 주면 마무리 될 테니까 시간 내볼게. 토요일에 가자.
헌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신음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수가 왜 그래 자기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 그러고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앉아 애원하듯 말했어요. 자기야, 제발 조금만 참아. 금방 구급차 올 거야. 제발 눈 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놀랐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자기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힘을 내. 부탁이야.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저와 아이를 걱정하더군요. 배 아프지 않아? 애는 괜찮은 거지? 하지만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계속 끄덕이며 남편을 불렀죠. 잠시 후 급하게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남편은 응급실에서 갖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간암이고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암이라뇨. 뭔가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술도 많이 안 먹는 남자고 재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는데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뭔가 더 설명해 주려 했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어떻고 치료 방법이 어떻고 그런 말들이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남편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던 모습과 밥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던 모습만 떠오르더군요. 그때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향해 힘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좀 쉬면 돼. 나 아직 젊잖아. 그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를 붙잡고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는 말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그 뒤로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아침에 치과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남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고 퇴근하면 또 병원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계속했죠. 아기가 잘 버텨주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병세에 차도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기적은 저희 몫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지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암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앉히더니 처음 암 선고를 할 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선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빨리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할 순 없을까요? 가능만 하다면 제가 뭐든 할게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보호자분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본인도 아시죠? 사실 대기 명단만 대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주변에 이식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얼른 알아보세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리를 빠르게 굴려봤어요. 가족 중에 가능한 사람이면 딱 한 사람뿐인데?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될 것 같고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저예요. 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임신 중이고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아주버님이 적합성 검사라도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식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검사만이라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당연히 검사 정도는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에게도 남편은 단 하나뿐인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짧은 침묵 뒤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유, 어쩌죠?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은 어려워요. 미안해요, 재수씨.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수술을 해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가능한지 아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사만 받아달라고 한 건데 분명히 안 된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금방 전화기 너머로 뚜뚜뚜 긴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제가 더 졸을까봐 그랬는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고 시댁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재민 씨가 위험해요. 의사가 간이식만이 유일한 살 길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아주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대기 명단은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당장 수술이 아니라고 해도 검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앉아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어머님의 입이 열리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참을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엔 동생한테 간을 떼주라고 해야 하니? 은수가, 의사도 다 낫는다고 장담한 건 아니잖아.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암이라는 게 툭하면 재발하는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형제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부탁드려요. 은수가, 네가 날 매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큰애한테 그런 말 못하겠다. 자기가 거절했으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까지 찾아온 거 아니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괜히 강요했다가 제호마저 부작용 생기거나 잘못되면 난 아들 둘을 다 잃는 거야. 그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주버님은 걱정되시고 죽어가는 둘째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네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아픈 자식 살리겠다고 멀쩡한 자식 몸에 칼대라고는 못한다. 재호는 애가 둘이나 있는 가정이야. 야속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아기는요? 어머니, 저희 애도 몇 달 있으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 아빠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애 얼굴도 못 보고 잘못될지도 모른다고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시어머니의 태도엔 변함이 없으셨고 전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시댁을 나오다 골목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 찬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죠.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죽어가는 모습만 그냥 지켜보라는 건가? 그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러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치료 시기를 놓쳐 배만 불룩하고 뼈만 남은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들 윤성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남편 병실로 데려갔을 때 남편은 뼈만 남은 팔로 갓난아기를 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아들 제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줘.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 이름은 윤성이로 하자. 우리 아들 이름은 꼭 내가 직접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준 하늘에 감사해야겠어. 이렇게 애 얼굴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희미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옆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저희 세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만 하던 남편이 결국 아이 100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아이한테 아빠 얼굴을 기억할 시간조차 주지 못한 채로 가버린 거죠. 조문객들이 오가는 사이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건강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제외해 아이를 낳기까지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정말 행복하면서도 찰나처럼 짧은 결혼 생활이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당연히 저와 아이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명의는 제 명의로 넘어왔죠. 사실 종잣돈이 많지 않았기에 여전히 집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수가, 그 아파트에 빚이라도 없는 상태로 남겨주고 싶어서 내가 회사에 부탁해서 퇴직금 정산받고 예금 해약해서 대출은 다 정리했어. 이렇게라도 너랑 윤석이가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떠나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집만은 절대 뺏기거나 팔지 말고 꼭 지켜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자기가 얼른 나와서 나랑 윤성이가 버틸 수 있는 가장이 되어줘야지. 자기가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약속해줘. 그 집은 꼭 지키겠다고.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자기도 약속해. 꼭 이겨내겠다고. 억지 쓰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비쩍 마른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해. 마지막까지 힘낼게. 헌데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도 못 가 남편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왜 그토록 집을 지키라고 부탁했는지 몰랐어요.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남편 마음 편해지라고 약속한 거죠. 그 후로 저는 윤성이와 단둘이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만의 육아와 가장 노릇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에 깨고 분유를 타고 출근 준비를 하고 아직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참 많이도 울었죠. 가끔 멀리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와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각자 사정이 있으니 전부 기댈 순 없는 처지였어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저에게만 유독 무거운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남편을 닮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명절이면 전화를 하셨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손자를 보러 오셨어요. 솔직히 제 아내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큰아들 지키겠다고 둘째를 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떠난 남편의 어머니이자 윤성이의 할머니라는 이유 하나로
끓어오르는 미움을 접어두고 집에 오실 때마다 밥상을 차리고 예의를 갖췄죠. 남편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고 저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하며 가끔 얼굴 보는 사이로 서로 간섭 없이 지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두 눈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수가. 시어머니가 제 이름만 불러놓고 또 고개를 숙이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입을 열어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재호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구나. 은수가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네? 구속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고 제가 무슨 재주로 아주버님을 도와요? 아주버님은 동생을 위해 간이식 검사 한번 받는 것조차 거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돕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전 그때까지도 아주버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혼자 일해서 아이랑 먹고 사는 제 처지에 남을 돕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는 윤성이 하나도 겨우 키우기 힘들어요. 누굴 도와줄 만한 큰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향해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다. 내가 지금 편하게 앉아서 밥이나 먹게 생겼냐?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아들이 쇠고랑차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셨죠. 헌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그냥 한번 찔러보러 오신 건가? 없다고 했으니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가신 거겠지? 그리고 며칠 잠잠하길래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게 제 큰 실수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금요일 오후에 저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거든요. 그날은 근무를 일찍 마친 제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윤성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기로 했는데 마침 계란이 떨어져 마트에 다녀오니 시간이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저녁을 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인터폰 화면을 봤죠. 근데 낯선 사람 3명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이 들어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물었더니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전 당연히 집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때 저를 향해 한 남자분이 명함을 내미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결에 명함을 받으며 물었네요. 상가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금매로 집 내놓으셨잖아요. 그 집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모시고 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제가 깜짝 놀라 불었죠. 네? 금매라뇨? 저희 집은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어이, 그래요? 며칠 전에 시어머님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바쁜 며느리 대신 왔다고 매물 등록하셨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장님의 얼굴에도 집을 보러 온 중년 부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놀란 건 뭐니 해도 저였어요.
저희는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죠. 그러다 부동산 사장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거 곤란하게 됐네요. 가족분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전 매물을 내놓겠다는 말도 동의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혼자 생각하신 일 같은데 죄송하지만 매물은 걷어들여 주세요. 그런 제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대번에 확 굳더라고요. 매수 희망자 부부한테 민망하셨겠죠. 하지만 그건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은 연신 두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한 뒤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어요. 저도 문을 닫고 거실에 서서 한동안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 이러려고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신 거구나? 돈이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신 게 아니라 딴 궁리를 하셨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주인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해?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벌써 부동산에서 연락받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할 수 없이 저는 아이를 급하게 옆집에 맡기고 득달같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멀쩡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바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혹시나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좀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아유, 그래? 벌써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니? 너무나 태연하다 못해 반가운 말투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내뱉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정말 어머님이 제 집을 급매로 내놓으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다시 한번 제 말문을 막으시더군요. 네 집? 그 집이 왜 네 집이냐?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집이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그 집은 우리 재민이 돈으로 산 내 아들 집이지. 내 아들 집은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재호가 구속될 위기라고 말한 거 잊었어? 가족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도울 생각을 해야지. 남편 재산 떡하니 차지하고 앉은 것도 모자라 어딜 쫓아서 따지게.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아주버님 빚 갚느라고 저랑 애는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누가 그러랬니? 넌 여기에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잖니. 내가 윤성이도 봐주고 이참에 같이 살면 좀 좋아?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 아파트는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이렇게 억지 쓰신다고 그 집이 어머니 마음대로 팔릴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 눈물까지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귓가에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집만은 절대 팔지 말고 꼭 지켜줘. 그제야 저는 그 말이 뼈저리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죽기 전에 그토록 저에게 집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지도 알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집을 뺏으려 들 거라는 걸 예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인 자기 어머니로부터 저와 아이를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저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런 확신이 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재민 씨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파실 수 없다고요. 아니 설사 팔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그러더니 저를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 한참을 멍하니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 옆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웃더군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윤성이 이제 양치하고 어서 자자. 그러면서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도끼를 내뿜으며 두고 보자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들볶으셨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가 집에 있든 없든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도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셨다네요.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퇴근하고 들어가면 이웃들이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기에 바빴어요. 하루는 이웃 아주머니가 미간에 주름을 잔뜩 만든 채 말씀하셨죠. 아유, 그 집 할머니가 어찌나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시는지. 우리 딸이 산후조리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하는 걸 간신히 붙들어 놨어. 처음엔 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윤성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죄송해요. 다신 그러지 못하시도록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어떤 날은 퇴근 후에 윤성이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시기도 했어요. 저는 인상을 잔뜩 쓰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발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나는 뭐 이렇게 매일 오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러게 늙은 시엄이 그만 힘들게 하고 네가 그만 고집을 꺾어. 내가 어디 그냥 길바닥으로 나 앉으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준다잖아. 하지만 제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에 따라 들어와 손주가 듣든 말든 매번 같은 말씀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은수가 이 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니까? 재호가 합의금만 마련하면 구속 안 당한다고. 너도 나랑 같이 살면 생활비 걱정도 줄고 윤성이도 할머니 곁에서 크고 얼마나 좋니? 너 토요일에 일하러 갈 때마다 애는 남의 집에 맡긴다며? 왜 애를 그렇게 천덕꾸러기를 만들어? 내가 봐준다잖아.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물론 처음엔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려봤어요. 어머니, 여기가 저랑 윤성이 집이에요. 그이 죽기 전에 철석같이 약속했다고요. 이 집은 꼭 지키겠다고요. 그거야 재민이가 이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한 말이지. 재민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자기 형 돕는데 앞장섰을 거다. 네 고집 때문에 형이 감옥에 가면 재민이가 그거 보면서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주버님이 왜 저 때문에 감옥에 가요?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구속된다고 해도 그건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매일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어떤 날은 밤 9시가 넘어서 찾아오셨죠. 제가 문을 안 열면 복도에서 소리를 높이셨고 열면 들어와서 안 나가셨어요. 한 번은 밤 11시가 넘도록 거실에 버티고 앉아서 윤성이가 잠든 뒤에도 저한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수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재호가 감옥에 가면 난 어떻게 사니? 이 늙은이한테 자식 하나는 먼저 가고 하나 남은 아들이 콩만 먹는 것까지 보란 말이냐? 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큰아들 설득만 하셨어도 아들 하나 먼저 떠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저한테 한탄하시는지 기가 막혔죠? 하지만 지난 얘기 들춰봐야 가슴만 아프고 더는 시어머니와 신랑 이야기도 싫어서 그냥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가세요. 윤성이 놀라서 깨요.
지금 재혼은 구속된다고 난리인데 그깟 애 좀 깨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급기야 이웃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신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이웃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성 엄마, 글쎄 이 집 시어머니가 윤성 엄마 욕을 오지게 하고 다니나 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들이 남긴 재산을 며느리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야. 난 당연히 윤성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남들은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야지 너무 독하다고 입방아를 찢더라니까. 윤성이 할머니 이제 못 오시게 해야겠어 진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주 넘게 매일 시달리니까 저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치과에서 환자 스케일링을 하다 멍하니 손이 멈춘 적도 있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복도에 사람 그림자만 비춰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평소 윤성이를 예뻐해주는 옆집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은숙씨, 큰일 날 뻔했어. 네? 언니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마트에 다녀오다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건데, 글쎄 윤성이 할머니가 어떤 남자랑 같이 그 집 도어락을 뜯고 계시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윤성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했더니 슬금슬금 가시는 거 있지. 아마 집이 비어있을 때 뭘 하시려고 한 것 같아.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 말로는 며느리 집에 뭘 놓고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급해서 그러셨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제 놀라는 걸 넘어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저는 옆집 언니한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밥을 먹다 말고 집으로 달려가 봤어요. 언니 말대로 억지로 번호키를 뜯어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현기증까지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문을 뜯고 들어가 뭘 하려고 하셨는지는 불을 보듯 뻔했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틈에 집안에 들어와 제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등기권리증 같은 걸 훔쳐가시려 한 게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그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닌 자기 큰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 하긴 큰아들 지키겠다고 둘째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외면하셨던 분인데 며느리 집에 몰래 들어와 도장 가져가는 게 뭐 대수겠어. 전 그날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안에 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챙겨서 직장 사물함으로 옮기고 열쇠까지 채웠습니다. 집에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사람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오시려고 한 거 다 들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강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또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따긴 뭘 따? 내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니 열쇠업체 불러서 문 좀 열어보려고 한 게 뭐 큰일이냐? 제발 이제 그런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렇게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어머니 집 팔아서 살리시면 되잖아요. 뭐야? 이 늙은이한테 있는 거라곤 꼴랑 그 집 하나뿐인데 너야말로 늙은 시어미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 너는 아직 젊고 직장도 있잖아.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이 남긴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저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막말만 한참을 쏟아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신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거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더는 초인종도 안 울리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퇴근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찾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시니 솔직히 반갑다기보다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슬슬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포기하셨나 보네. 그래, 뭐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느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지. 내 집을 어떻게 본인 마음대로 팔겠다고 억지를 쓰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조금씩 어머니가 찾아오시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는 이웃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별짓 다 하시던 어머니가 문 따려고 하다 들켰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포기하신다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뇌리를 스쳤지만 전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한 짓이야 하시겠어?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 더는 할 것도 없어 포기하신 거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다는 걸 저는 심장이 멎을 만큼 큰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때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마음대로 내놓고 한 달 정도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치과가 쉬는 일요일이라 윤성이와 오랜만에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이가 마트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점심 먹고 동네 대형마트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일로 한동안 아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윤성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한데 과자 코너에서 윤성이가 이것저것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 예약 환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윤성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윤성아, 엄마 전화 잠깐만 받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과자만 골라. 알겠지? 응? 아이는 밝게 대답하며 신이 나서 과자를 골랐죠. 저는 그 옆에 서서 눈은 아이에게 고정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메모를 보기 위해 잠깐 전화를 끊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죠. 불과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윤성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목소리를 높여 아이를 불렀습니다. 윤성아! 과자 코너 옆 음료 코너에도 계산대에도 아이는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급하게 마트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아! 윤성아 어딨어? 하지만 화장실, 출입구, 장난감 코너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최악의 상상이 밀려왔죠. 그러다 퍼뜩 생각이 떠올라 마트 직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바로 안내방송을 해줬어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5살 남자아이를 보신 분은 하지만 방송이 나가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보안팀과 경찰이 함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전화 받는 사이 자연스럽게 윤성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곧바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 어머니가 받아 느긋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래, 나다. 어머니, 지금 윤성이 어딨어요? 어머니가 애 데려가는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아, 윤성이?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있다. 아예 할미가 손주 데려온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는 왜 말도 없이 데려가셨어요? 당장 돌려보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유있게 웃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해 저를 기겁하게 했습니다. 돌려보내긴 어딜 돌려보내. 이제 내 손주는 여기서 나랑 살 거다. 너도 윤성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집 팔고 시댁으로 들어와. 싫으면 애는 나한테 키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음마.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시죠? 옆에 있던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는지 심각한 얼굴로 묻더군요. 지금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할머니인가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는요? 같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이 아빠는 이미 고인이 됐어요. 저 혼자 키우고 있고 친권자는 저밖에 없어요. 제 말을 듣자 경찰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 시어머님이 계신 곳 아십니까? 시댁이요. 시댁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 말을 나눈 뒤 저는 경찰차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가며 차 안에서 오열에 가깝게 울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모를 리 없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 뒤에서 윤성이가 울먹이며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와락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 윤성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자 입꼬리를 올리고 저희 모자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무슨 이산가족 만난 줄 알겠다. 고작 2시간도 안 됐어.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는 왜 말도 없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유만만한 얼굴로 대답하셨죠. 아이, 그러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지. 네가 순순히 집만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네가 오죽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이제 윤성인 여기서 살 거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고집 접어. 또 싫다고 하면 내가 어디든 가서 윤성이 데려와 숨어버리는 수가 있어. 헌데 그때 제 뒤에 숨어있던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이더니 곧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약취? 할미가 손주 데리고 간 게 무슨 죄라도 돼? 감히 어디서 수갑을 채워? 당장 이거 치우지 못해? 하지만 경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간 것은 친족이라 해도 약취 유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친권자인 어머니 몰래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정황이 확인됩니다. 아이도 자기 엄마를 보고 달려와 울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반항하려고 길을 쓰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 경찰차에 태우셨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시면서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할미가 손주 데려간다고 경찰에 끌려가다니. 무슨 그런 법이 있어? 이게 다 저 못돼 먹은 며느리 때문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는 바람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주차장 주위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시어머니를 구경했거든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래? 아니, 벌건 대낮에 뭔 일로 수갑까지 찬 거야? 아니, 말도 없이 애를 데려왔나 봐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부모한테 말 안 하고 애를 데려가면 유괴래요, 유괴.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혀를 끌끌 찼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연락해달라며 계속 울먹이셨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냥 손주 데리고 온 것뿐이라고요. 어서 우리 큰아들한테 연락해줘요. 빨리. 그래서 경찰이 아주버님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몇 분 후 담당 수사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황재호 씨는 현재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속될 위기라는 건 들었지만 정말로 구속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어머니가 엄살을 부리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재호는 치매 특효약을 개발했다는 동업자 말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해서 제조시설까지 차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짜 치매약을 판매했어요. 특허받았다고 하는 천연 성분도 전부 가짜였고 효과가 입증됐다는 임상 결과와 논문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치셨죠. 아니야, 우리 재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 그 동업자라는 인간이 내 아들을 속인 거야. 걔도 피해자라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황재호도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만 그 약품을 제조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동업자한테 속은 모양이지만 황재호가 나중엔 약이 가짜라는 걸 눈치채고도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제조와 판매를 계속 지시했다던데요. 들인 돈이 아까워서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거예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요. 아주버님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위해 마지막으로 지갑을 연 가족들,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에 가담했던 거예요. 헌데 정작 아주버님을 그 일에 끼어들인 동업자는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고 아주버님 혼자 그 책임을 뒤집어 쓰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가짜 약을 팔았다는 것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며느리와 어린 손주가 사는 집을 팔아 합의금을 내려 하셨던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손주를 볼모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으시면서요. 헌데 그때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자기 집을 팔아 도와주시면 될 걸 왜 계속 저희 집만 노리며 고집을 부리신 건지 그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 말에 대해 대신 답을 해주더라고요. 황재호는 그 사업에 전보를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처자식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모친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까지 팔아 전부 사업에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모친은 주인이었던 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구석 위기에 처해서 얼마 전에 부인하고도 이혼했다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장남이 쪽박을 찬 것도 모자라 자기 어머니의 돈도 알뜰하게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구속되어 인생의 빨간 줄까지 가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꿔 저에게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며 매달리셨어요. 은수가, 내가 하늘의 맹세코 절대 윤성이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내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해서 잠깐 데려온 것뿐이다. 이 일로 나까지 감옥에 가면
제 옥바라지 누가 하니?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다오. 은수가. 그날 밤 윤성이를 재우고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놀란 가슴은 가라앉지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가 갈렸어요. 경찰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구속시켜 재판받게 할 수 있다고도 했죠. 하지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원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먼저 떠난 남편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연세도 많은 분을 감옥에 보내는 것까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신 법원에 신청해 시어머니를 저와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울리거나 전화가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죄질이 나빠 중형을 받게 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과 막연하게 지내던 사촌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매주 큰아들 며느리를 가신다고 합니다. 접근 금지가 내려졌으니 저와 윤성이는 만나실 수 없고 큰며느린 이혼하며 손주들을 데리고 떠나버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교도소에 있는 큰아들 뿐인 거죠. 처음부터 큰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분이니 그렇게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큰아들 편만 들지 않으셨다면 남편이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주버님도 그런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죽어가는 아들과 동생을 모르는 척한 대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치른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오늘도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나 자기랑 약속한 거 지켰어. 앞으로도 무슨 일 있어도 자기가 나한테 남겨둔 2가지 소중한 존재, 우리 아들 윤성이랑 이 집 지켜내면서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저희 모자가 앞으로도 험난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 정말 감사합니다.